내 며느리가 승진을 했다. 온 가족이 레스토랑에서 축하 파티를 열었지만 나는 초대받지 못했다. 몇 시간 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님, 냉장고에 남은 음식 데워 드세요. 버리지 마시고요. 나는 알았다고만 답장을 보냈다. 그리고는 말없이 짐을 쌌다. 그날 밤 술에 취해 웃음꽃을 피우며 돌아온 그들이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을 맞이한 풍경은 그들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다. 밤 9시 반이었다. 부엌 식탁 위에서 내 휴대폰이 진동하고 있었다. 나는 그곳에 앉아 도저히 먹고 싶지 않은 컵라면 한 그릇을 마주하고 있었다. 집 안에는 바닥 세정제와 고독의 냄새가 진동했다. 나는 오후 내내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아들 민준의 셔츠를 다리고 손주들의 옷을 개켰다. 내 손에서는 아직도 락스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혹시 아들이 자신들이 오는 중이라고. 축하 식탁에 나를 위한 자리도 남겨두었다고 말하려나 하는 두 번 지대감의 휴대폰을 들었다.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깨져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며느리 서연에게서 온 문자였다. 어머님, 냉장고에 남은 음식 데웠다. 아주 조용하게 마치 도자기 잔이 바닥에 떨어져 완전히 산산조각 나기 직전처럼 소리 없이. 그저 그 문자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말투, 글자 하나하나 뒤에 숨겨진 무시와 경멸. 내가 돈을 보태어 산 이 집에서 홀로 밥을 먹는 동안 그들은 가장 싼 요리도 85,000원이나 하는 달빈 레스토랑에서 와인잔을 기울이며 촛배를 들고 있었다. 나는 보지 말아야 할 SNS를 열었다. 하지만 결국 보고 말았다. 사진들이 거기에 있었다. 내가 아침에 다려준 하얀 셔츠를 입은 아들, 새빨간 몸에 착 달라붙는 원피스를 입고 세상의 여왕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서연. 새우튀김을 먹으며 카메라를 향해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는 내 손주들. 서연의 여동생, 매제, 심지어 서연의 어머니까지. 모두가 있었지만 나만 없었다. 사진의 캡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 여왕님의 승진을 축하하며 34살에 지역 매니저가 되다니 자신을 위해 주저하지 않는 여성. 나는 울지 않았다. 소리 지르지도 아무것도 내던지지도 않았다. 차가운 평온함이 나를 완전히 감쌌다. 마치 내 몸이 내 머리보다 먼저 무언가를 깨달은 것처럼.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내 방으로 걸어가 옷장을 열었다. 그들은 몰랐을 것이다. 웃음과 축배로 가득했던 그 식탁 위에서는 아무도 내가 이 순간을 위해 몇 달 동안 준비해왔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테니까. 이번에는 그들의 남은 음식을 데릴까. 그날 밤 술기운과 오만함에 취해 돌아온 그들이 문 뒤에서 발견하게 될 것은 그들을 몸서리치게 만들 것이다. 하지만 내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하려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야기해야 한다.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결국 보이지 않는 하인 취급을 받은 68세 여성의 이야기. 이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다면 내 새 채널 새로운 삶을 구독해달라. 나를 3년 전으로 데려가 주겠다. 내가 모든 것을 잃고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린 줄도 몰랐던 그날로 3년 4개월 전 나는 남편 구령 씨를 묻었다. 6개월 만에 그를 데려간 병은 너무나 빨라서 작별 인사조차 제대로 할 틈이 없었다. 나는 북촌 한옥마을에 있는 우리의 낡은 집에 홀로 남겨졌다. 모자이크 타일 정원이 있는 집. 우리는 그곳에서 민준을 키웠고 모든 생일과 설날을 축하했다. 하지만 장례식 후 2주 후 민준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내가 어릴 때부터 봐왔던 무언가를 부탁하고 싶을 때 짓는 그 미소를 띠고 있었다. 엄마, 그가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서연이랑 나랑 집을 찾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좀 더 큰 곳으로 옮겨주고 싶은데 요즘 집값이 너무 터무니없어요. 서연이랑 완벽하게 친해진 너무 터무니없어요.
서연은 완벽하게 칠해진 산호색 손톱으로 컵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가 받은 집 계약금이 6억 8천만 원이에요. 민준이 고개를 숙였다. 엄마, 이 집을 파시면 저희랑 같이 사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외롭지도 않으실 거고요. 아이들도 할머니를 너무 좋아하고요. 이렇게 하면 우리 모두에게 좋을 거예요. 서연이 덧붙였다. 정말 좋아요, 어머님. 아이들 돌봐주시면 저희가 어머님을 진짜 가족처럼 모실게요. 가족이라는 단어. 3주 후. 나는 집 매매 계약서에 서명했다. 높은 천장과 42년간의 추억이 담긴 북촌 한옥마을의 집은 1억 원에 팔렸다. 나는 민준에게 계약금 6억 8천만 원을 주었고 남은 돈은 내 노후 자금으로 생각하며 저축 계좌에 넣어두었다. 내가 하지 않은 일,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후회하는 한 가지는 새집 문서에 내 이름을 추가하지 않은 것이다. 민주는 그럴 필요 없다고, 이 집은 모두의 것이니 왜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냐고 말했다. 나는 바보처럼 그 말을 믿었다. 집은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의 한 게이티드 커뮤니티에 있었다. 경비실이 있는 곳, 방 3개, 욕실 2개 반, 주차 공간 2개. 아주 멋지고 현대적이며 차가운 느낌이었다. 처음 몇 달은 견딜만 했다. 나는 아침 5시에 일어나 민준이 좋아하는 진한 시나몬 커피를 준비했다. 장아찌와 계란말이, 부침개로 아침 식사를 만들고 9살 지훈이와 6살 서아를 깨워 머리를 빗겨주고 도시락을 준비해 학까지 데려다 주었다. 서연은 7시 반에 중장 차림으로 2, 4만 원짜리 프랑스향을 뿌리고 완벽하게 집을 나섰다.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민주는 30분 뒤에 나섰다.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러면 나는 혼자 남아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서연에게는 항상 충분히 깨끗하지 않은 듯한 바닥을 닦았다. 왜냐하면 매일 오후 그가 돌아오면 점검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는 선반 위를 손가락으로 쓸어 먼지가 있는지 확인했다. 냉장고를 여러 물건이 제자리에 없으면 인상을 썼다. 마치 위생국 감사관이라도 되는 양 화장실을 점검했다. 어머님, 거울에 물자국이 있어요. 그는 나를 혜미라고 부르거나 내 친구들처럼 혜미 이모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저 어머님이라고 불렀다. 마치 그것이 이름이 아니라 직위인 것처럼. 아이들이 나를 사랑한 것은 사실이었다. 지훈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나를 안아주었고 서아는 내 무릎 위에서 잠들며 내가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을 들었다. 하지만 서연은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을 볼 때마다 표정이 굳어졌다. 어느 날 서아가 서연 앞에서 내게 말했다. 할머니가 엄마보다 더 좋아요. 그날 밤 나는 그들이 방에서 심하게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 민준 씨, 당신 엄마가 애들을 너무 버릇없이 키워요. 애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나 가르치고 그 사람은 내 엄마잖아. 서연, 신경 쓰지 마. 당신 엄마는 월세 한 푼 안 내는 하인일 뿐이잖아. 당신 엄마는 월세 한 푼 안 내는 하인일 뿐이잖아. 침묵이 흘렀다. 나는 민준이 나를 변호해 주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들이 견뎌야 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나는 내가 보이지 않는 선을 넘어섰다는 것었다는 몇 달이 지나면서 모욕은 더욱 은밀해지고 빈번해졌다. 서연은 가족 식사를 열고는 내게 미리 알리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의 친구들이 집에 오면 그는 나를 이분은 제 남편 어머니세요. 라고 소개했다. 저희 집안일을 돌봐주세요. 라고 소개했다. 단 한 번도 나를 가족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더 이상 나를 사진에 담지 않았다. 설날에 거실에서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서연은 내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다. 그 사진은 결국 거실에 액자로 걸렸지만 나는 그 집안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유령 같았다. 최악은 나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내가 투명하고 불필요한 존재처럼 나의 유일한 가치는 이 집이 잘 돌아가도록 유지하여 그들이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뿐인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 모든 것뿐인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 모든 모욕은 지난 3월 저녁에 일어난 일에 비한 3월 저녁에 그날 밤 내 안에 무언가가 깨어났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게 되었다. 모든 것은 그 목요일 아침부터 시작되었다. 서연은 거의 춤을 추듯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중요한 회의에만 입는다는 진주회색 정장 차림이었다. 숨길 수 없는 미소가 얼굴에 가득했다. 성공했어요. 그녀가 소리쳤다. 민주는 넥타이를 매면서 그의 뒤를 따라 내려왔다. 무슨 일인데? 서아가 식탁에서 계란말이를 입에 가득 넣은 채 물었다. 승진했어. 아가. 네 엄마가 새로운 운영부 지역문영부 지역문영부 민준이 그녀를 안아안 닿기 돌렸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자리는 당신 거라고. 나는 그때 스토브 옆에서 계란말이를 굽고 있었다. 축하한다. 서연아.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우리 사이에 아무리 긴장감이 흘러도 나는 그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을 리 없었다. 그녀는 나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다. 서연이 눈을 반짝이며 제안했다. 그녀는 나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리고는 민준을 계속 켜안았다. 우리 꼭 축하해야 해요. 서울 N타워 야경이 보이는 그곳 있잖아. 내가 말했던 곳. 어디든 좋아요. 오늘은 가격 다지지 말자. 지훈이가 학교에서처럼 손을 들었다. 저도 갈 수 있어요? 당연하지. 온 가족이 다 가는 거야.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온 가족이라니 그럼 나도 포함되겠지? 나는 계란말이를 식탁에 놓으며 마지막에 손을 닦았다. 몇 시에 예약하는 데니?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서연이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준이 헛기침을 했다. 서연은 그와 눈빛을 교환했다. 말없이도 통하는 그런 눈빛. 아, 괜찮아요. 서연이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이건 좀 사적인 모임이라서요. 아시다시피 저희 부부랑 아이들 그리고 부산에서 특별히 올라오신 저희 엄마까지 다 식구들끼리만요. 그 말들이 유리조각처럼 내 마음에 박혔다. 이미 더위 말했다. 그 말들이 유리조각처럼 내 마음에 박혔다. 나는 말하고는 다시 스토브 옆으로 돌아섰다. 게다가 어머님은 요리도 잘하시니까 아무거나 대충 만들어도 아주 푸짐할 거예요.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아들, 내가 키운 아들, 내가 인생의 모든 어려움에서 지켜준 아들. 그는 그저 접시에 담긴 계란말이만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들은 아침 11시에 모두 집을 나섰다. 서연은 새 벌의 옷을 갈아입었고 아이들은 가장 좋은 외출복을 입고 신나 있었다. 민주는 내 이마에 기계적으로 급하게 키스했다. 심지어 내 눈도 보지 않았다. 엄마, 문 기다리지 마세요. 저희 늦게 올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가버렸다. 집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그 정적은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무거웠다. 나는 거실을 지나고 매일 닦던 유리식탁을 지나고 수없이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들이 거의 감사할 줄도 모르는 식사를 준비했던 부엌을 지나 걸었다. 모든 것이 깨끗했고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완전히 혼자였다. 나는 컵라면 한 그릇을 끓였다. 세개 2,900원 하는 그런 컵라면. 저녁 7시 나는 SNS를 열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약간의 자학이 필요했는지도. 그들이 거기에 있었다. 첫 번째 사진. 서연은 빨간 원피스를 입고 빛나고 있었다. 서연은 빨간 원피스를 입고 빛나고 있었다.
스파클링 와인잔을 들고 오늘 이 특별한 날을 들고 서하는 카메라를 그 힘과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사진. 식탁 전체. 나는 세어보았다. 9명. 민준, 서연, 아이들, 서연의 어머니, 그의 여동생, 매제, 그리고 내가 모르는 2명. 아마 친구들이겠지. 9명이 축하하고 즐거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돈을 보태어 산 집에 부엌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었다. 나는 댓글을 살펴보았다. 1시간 만에 184개의 댓글. 축하해요. 여왕님,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투명한 존재였으니까. 나는 앱을 닫고 내 그릇을 씻고 식탁을 닦았다.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서연에게서 온 문자. 어머님, 냉장고에 남은 음식 데워 드세요. 버리지 마시고요. 나는 이 글자들을 읽으며 내 안에 무언가가 죽어가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또 다른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나는 냉장고를 열었다. 남은 음식들이 거기에 있었다. 어제 남은 반마리 구운 치킨, 월요일에 먹고 남은 밥. 그들의 눈에는 이게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이었다. 그들의 남은 음식, 예의 바른 말로 포장된 무시. 나는 냉장고 문을 닫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한 글자뿐이었다. 하지만 그 한 글자 안에는 몇 달 동안 내 머릿속에서 돌고 있던 결심이 숨겨져 있었다. 서연이 처음 나를 가족을 얻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부터, 민준이 더 이상 나를 보호하지 않고 침묵했을 때부터, 내가 평생 흑했을 때부터 나는 위층 내 방으로 돌아가 옷장을 열고 여행 가방을 꺼냈다. 그들은 몰랐을 것이다. 그들이 3~2만 원짜리 와인을 마시며 축배를 들 때 내가 이 순간을 위해 6개월 동안 준비해왔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테니까. 6개월 동안 나는 서류를 모으고 대화를 녹음하고 사진을 찍으며 나만의 증거를 구축했다. 왜냐하면 이 투명한 시어머니, 이 보이지 않는 하인, 그들이 부엌인 줄 취급했다. 그리고 나는 단 한 번도 집을 민준의 이름으로 이전한 적이 없었다. 이 집은 내 것이었다. 법적으로 완전히 내 것이었다. 그들은 곧 가장 뼈아픈 방식으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옷장에서 큰 여행 가방을 꺼냈다. 구경 씨와 마지막으로 제주도 여행을 갔을 때 사용했던 것이다. 모서리에는 아직 호텔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나는 그것을 침대 위에 놓고 옷, 신발, 그리고 침대 옆 벽탁에 놓아둔 남편의 사진을 넣기 시작했다. 하지만 첫 번째 상의를 접기 전에 멈췄다. 이건 단순한 충동이어서는 안 되었다. 일주일 후 울면서 그들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소극이어서는 안 되었다. 이것은 결정적이고 계산적이며 공정한 것이어야 했다. 나는 옷장 가장 깊은 곳으로 걸어가 내가 한 번도 신지 않던 신발 상자들을 치웠다. 그 뒤에 플라스틱 봉투에 쌓여 숨겨져 있던 것은, 모든 영수증 모든 것이 있던 것은 내 오래된 보석함이었다. 엄마가 결혼할 때 주신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열고 나뜩하고 숨겨둔 것들을 꺼냈다. 언젠가는 필요할 것이라는 예감에 떨리는 손으로 3년간의 내 삶을 기록해둔 것이었다. 나는 천천히 넘겨보았다. 2022년 8월 계약금 6억 8천만 원, 2022년 9월 새 냉장고에 8~9만 원, 세탁기와 건조기 2~4~5만 원, 2022년 10월 건조기 2~4~5만 원, 2022년 10월 거실 소파 세트, 서연이 아파트에서 가져온 것이 너무 낡았다고 해서 3~2억만 원, 2022년 11월 수도관 파열 수리비 8~7월, 그리고 매달 나가는 생활비. 민주는 매달 4~8만 원의 월세만 냈는데 그게 그의 월급에서 지출을 제외하고 낼 수 있는 최대치라고 했다. 하지만 실제 주택 대출금은 한 달에 1~4억만 원이었다.
누가 나머지 92만 원을 내고 있었을까? 내가 매달 정확히 지불했다. 3년 내내. 매달 1,600만 원의 유족연금으로 나는 92만 원을 떼어내 내가 하인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집을 유지하는 데 썼다. 나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빠르게 계산했다. 계약금과 초기 가구 473만 원, 매달 대출금 보조 36개월 곱하기 92만 원, 312만 원, 수리, 리모델링 및 기타 잡비일 895만 원, 총 투자 금액 1억 686만 원. 북촌 한옥마을 집을 팔고 남은 돈의 거의 전부였다. 구경 씨와 42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우리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나를 이방인 취급하는 이 집에 투자되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진정으로 나에게 힘을 준 것은 보석함 가장 밑바닥에 숨겨져 있었다. 나는 손을 넣어 누렇게 바른 서류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이 집의 원본 등기부등본이 들어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열었다. 법무사의 글씨로 선명하게 쓰여 있었다. 주소 경기도 가주시 운정신도시 문화로 3단지 7호. 소유권자 최혜미. 내 이름. 오직 내 이름뿐이었다. 처음에 집을 살 때 법무사님이 나에게 설명했다. 계약금이 전액 내가 낸 것이므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일단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것이라고. 최 여사님, 나중에 언제든지 명의를 변경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언제든지 엄마한테 더 안전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명의 이전을 하지 않았다. 처음 몇 달 동안은 가끔 그가 언급하기도 했다. 엄마, 우리 언제 법무사 사무실 가서 등기 좀 변경해야 하는데. 하지만 항상 더 급한 일이 있었다. 우리는 항상 미루었고 결국 그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도 의도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에게 상기시키지 않았다. 이제 나는 이해했다. 내 안의 어떤 부분, 42년간의 결혼 생활을 겪고 구경 씨가 매일 12시간씩 일하는 동안 홀로 아이를 키웠던 그 부분이 나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그 부분이 나를 구했다. 나는 등기부등본을 봉투에 다시 넣었지만 아직 여행 가방에 넣지 않았다. 먼저 휴대폰을 꺼내 몇 달 동안 저장해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젊고 전문적인 목소리가 전화를 받았다. 혜리나, 이모야, 혜미 이모. 웬일이세요? 별일 없으시죠? 혜리는 내 여동생의 딸이었다. 가정법 전문 변호사, 38세의 아이돌. 최근 이혼을 겪어 걱정해서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다. 네 도움이 필요해. 내가 말했다. 급해. 내일 아침에 시간 되니? 전화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모,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좀 이상해요. 괜찮아. 3년 동안 이렇게 괜찮았던 적이 없어. 하지만 법률적인 문제로 네 도움이 필요해. 내 집에 관한 문제야? 이모는 민준이랑 서연이랑 같이 사는 줄 알았는데요. 이모는 민준이랑 서연이랑 같이 상의돼요. 계약금, 등기부등본, 내가 지불한 돈, 그 모욕들, 그리고 남은 음식 문자까지. 내가 말을 마치자 혜린이 낮게 휘파람을 불었다. 이모, 그 집이 완전히 이모 명의이고 그들은 그걸 모른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그리고 이모가 투자한 모든 것에 대한 증거가 있으세요? 그래. 그리고 이모가 투자한 모든 것에 대한 증거가 있으세요? 모든 영수증, 모든 이체 내역까지요. 내가 모든 이체 내역까지요. 네. 혜린이 컴퓨터로 돼야말로 이모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들을 쫓아낼 수도 있고 지난 3년간의 월세를 청구할 수도 있고 집을 팔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 그들은 이모의 무단 점유 세입자예요. 그들은 이 집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없어요. 내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기쁨의 미소가 아니었다. 기쁨의 미소가 아니었다. 정의의 미소가 아니었다. 기쁨의 미소가 아니었다. 내일 아침 8시에 네 사무실로 갈게. 이모. 모든 서류 다 가져오세요. 나는 전화를 끊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두 번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졸린 듯한 남자의 목소리. 이 법무사님, 저 추혜미입니다. 아이고, 추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이 법무사님은 내 오랜 친구였다. 30년간 법무사로 일하셨고 구경시의 유원장과 우리 집 등기부등본도 그분이 처리해 주셨다. 구경시의 유원장과 우리 집 등기부등본도 그분이 처리해 주셨다. 파주 운정신도시집 관련해서요. 무슨 일이라도 생겼습니까? 그냥 제 관련해서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아이고, 추 사모님.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집이 확실해지기 전에는 돈을 이전하지 마시라고. 알아요, 오랜 친구. 당신 말이 맞아요. 그래서 전화드린 거예요. 조언이 필요해요. 내일 아침 10시 내 사무실로 오세요. 모든 서류 다 가져오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마지막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이게 가장 어려운 통화였다. 여보세요? 혜미야? 내 친구 수아의 목소리. 이 늦은 시간에 아직 안 잤니? 수아와 나는 40년을 알았다. 북촌 한옥마을 이웃이었고 우리 아이들은 함께 자랐다. 그녀는 나보다 2년 먼저 남편을 잃었다. 전에 말씀하셨던 그 방 아직 비어있니? 왜? 내일 이사 갈 수 있을까? 미상거? 왜? 내일 이사 갈 수 있을까? 무슨 일이야? 침묵이 흘렀다. 무슨 일이야? 친구? 그리고 그제야. 그날 밤 처음으로 내 목소리가 떨렸다. 수아야, 나 정말 더 이상 목소리가 떨렸다. 수아야, 내일 당장 와. 수아의 가이산 있을 수 없어. 하지만 슬퍼서 울었던 것이 아니었다. 해방감에 울었다. 3년간의 모욕 끝에 마침내 내 존엄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비싼 와인을 마시며 내게 남은 음식을 데우라고 했던 그들은 이제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교훈을 배우게 될 것이다. 밤 10시 15분, 아직 시간이 있었다. 그들의 SNS 업데이트에 따르면 그들은 아직 디저트를 먹고 있었다. 34,000원짜리 초콜릿 퐁당 케이크와 베리. 그들이 집에 도착하려면 자정, 아니면 새벽 1시가 넘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아직 3시간이 남았다. 술을 계속 마신다면 4시간도 가능할 것이다. 나는 방으로 돌아가 본격적으로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옷은 가져가지 않았다. 꼭 필요한 것들, 진정으로 내 것인 것들만 가져갔다. 왜냐하면 지난 4년 동안 나는 중요한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엄마가 주신 손뜨개 담요, 구경씨가 제주도에서 사준 옥놀이개, 대주도에서 사준 옥놀이개, 내 갸지도에서 여행 가방에 넣는 모든 물건은 잃어버렸던 나의 작은 조각들을 되찾는 일이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챙겨야 했다. 나는 내 화장대 서랍을 열어 6개월 전 시내 전자제품 가게에서 45,000원 주고 샀던 소형 녹음기를 꺼냈다. 지난 몇 년간 내가 한 투자 중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투명 인간이 되면 사람들이 당신 앞에서 마치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마음껏 이야기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나는 녹음기를 내 낡은 노트북에 연결하고 파일 위에 2024년 10월 15일 서연과 그의 여동생의 통화. 아니 언니. 진짜 솔직히 말해서 공짜 하인 하나 더 생긴 거나 마찬가지라니까. 일찍 일어나서 밥하고
애들 돌보고. 제일 좋은 건 월급을 안 줘도 된다는 거잖아. 가족이니까. 그녀의 웃음소리. 나는 그 웃음소리를 똑똑히 기억했다. 파일 2일. 2024년 11월 23일. 서연과 민준의 방 대화. 나는 그때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다. 민준 씨, 당신 엄마 너무 간섭이 심해. 애들 교육부터 장 볼 것까지 다 참견이야. 내 엄마잖아. 서연. 그냥 돕고 싶어 하는 거야. 돕는 거야. 방해하는 거야. 방해하는 거야? 그리고 애들이 매번 내 말은 안 듣고 그 사람 말만 들을 때마다 열불이 나. 사화가 어제 나한테 할머니가 나보다 요리 잘한다고 말한 거 알아? 그 기분 알아? 서연, 제발 좀. 제발 좀. 제발 좀. 나 진심이야. 그 사람이 떠나면 당신 아버지가 꽤 좋은 퇴직금을 남기지 않았어? 그 사람 역할은 끼지 않았어? 그 사람을 위한 곳을 찾아줄 때가 된 것 같아. 작은 아파트나 좀 더 좋은 요양곳을 찾아줄 때가 된 것 같아.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라고 조언만 하면 돼. 스스로 나가는데 더 빠를 거야. 내 아들의 침묵. 생각해볼게. 생각해볼게. 내 아들, 나의 유일한 아들. 그가 생각해본다고 했다. 파일 3. 2025년 1월 8일. 서연과 그의 친구가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나는 부엌에서 안주를 준비하고 있었다. 너희는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모를 거야. 우리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다 해주셔서 내가 커리어에 집중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승진할 수 있었던 거야. 집안일에 대해선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 돈 안 받으세요? 돈? 그 사람이 여기 공짜로 사는데 당연히 돈을 안 받지. 게다가 그 사람이 자기 집을 팔아서 돈을 민준이한테 다 줬잖아. 이게 우리한테 내는 숙박비 같은 거지 뭐. 더 많은 웃음소리. 넌 정말 똑똑해 친구. 그 사람이 아직 움직일 수 있을 때 잘 이용해. 나중에 늙어서 못 움직이게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 총 17개의 파일이었다. 17개의 대화 녹음. 그들이 나를 상품처럼 언젠가 버려질 유용한 물건처럼 취급하는 대화들. 나는 모든 파일을 USB에 복사하고 만약을 대비해 내 이메일에도 백업해 두었다. 다음으로 서랍에서 다른 것을 꺼냈다. 내 낡은 휴대폰. 민준이 새 휴대폰을 사주고 카톡을 쓰라고 하기 전에 내가 사용하던 것이었다. 그가 모르는 사실은 나는 낡은 휴대폰을 한 번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휴대폰으로 많은 사진을 찍어두었다. 서연이 쓰레기통에 버린 영수증 사진들. 그가 SNS에 집, 가구, 리모델링을 자랑하며 가구, 리모델링을 자랑하며 항상 내 집, 개인적인 성취, 내 집, 내 성취, 내 성취. 나는 모든 사진을 같은 USB에 저장했다. 밤 10시 45분. SNS에는 그들이 아직 레스토랑이 있다고 표시되어 있었다. 이제 커피와 브랜디를 마실 시간이었다. 아직 시간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집은 어두웠고 복도 등만 켜져 있었다. 평소처럼 내가 그들을 위해 일부러 켜놓았던 등이었다. 나는 거실 지나 내가 산 가구들 앞에서 멈췄다. 3.2억만 원짜리 3인용 소파. 유리 커피 테이블. 서연이 장식용 식물을 놓아둔 이불. 서연이 장식용 식물을 놓았더니 그건 내 스타일이 아니었다. 나는 한밤중에 도둑처럼 집을 비우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의심할 여지 없이 내 것인 것들만 가져갈 것이다. 내 옷, 내 추억, 내 존엄, 그리고 등기부등본. 나는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 여행 가방 지퍼를 잠갔다. 무거웠지만 아직 괜찮았다. 침대 옆에 앉아 종이와 펜을 꺼냈다. 그들에게 무언가를 남겨야 했다. 아무 말 없이 사라질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내가 애원하거나
설명하는 모습을 보일 기회를 주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또렷하게 적었다. 민준아, 지난 3년 동안 나는 투명한 하인처럼 여기에 살았다. 밥하고 청소하고 네 아이들을 돌보고 월세를 내고 모든 모욕을 묵묵히 삼켰다. 오늘 밤 너희가 사연의 승진을 축하하며 나에게 남은 음식을 데우라고 했을 때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 집에 유령으로 살지 않겠다고. 네 침대 협탁 위에 봉투가 있으니 자세히 읽어라. 우리는 곧 변호사와 함께 만나게 될 것이다. 나는 편지를 접어 그의 베개 위에 그가 자는 쪽에 놓아두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이 들어있는 누런 서류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노란색 포스트잇을 붙여두었다. 이 집은 내 명이었다. 항상 내 명이었다. 나는 내가 투자한 모든 돈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총 1억 3, 686만 원.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나자. 나는 그 봉투를 민준의 침대 협탁 위, 아주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아두었다. 휴대폰을 보았다. 단 11시 28분. 마지막 SNS 업데이트에는 마지막다. 나는 조심스럽게 여행 가방을 아래층으로 옮겼다. 68세의 내 두 다리가 항의했지만 아직 버틸 수 있었다. 문 앞에서 멈춰섰다. 내가 만드는데 일조했던 이 집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수천 번 닦았던 바닥. 우리가 처음 이사 왔을 때 내가 페인트 칠했던 벽. 수천 끼의 식사를 만들었지만 아무도 감사하지 않았던 부엌. 결국 이 집은 내 집이니까 자유로웠다. 그리고 자유로웠다. 나는 열쇠로 문을 잠갔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처음으로 열쇠를 문 안쪽 자물쇠를 문을 잠갔다. 나는 택시를 잡았다. 쉰대쯤 되어 보이는 기사 아저씨가 내 짐을 트렁크에 실어주었다. 대여행 가세요? 그가 시동을 걸며 물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어둠 속으로 점점 멀어지는 집을 보았다. 아니요. 내가 대답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 택시는 운정신 도시의 텅 빈 거리를 달렸고 나는 앞으로 일어날 장면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민준, 서연, 아이들. 솔기운과 웃음으로 가득한 얼굴로 가득한 얼굴. 그리고 그들은 오직 정적만을 발견할 것이다. 그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위층으로 올라가 내 방문을 열어볼 것이다. 텅 비어 있을 것이다. 그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그 봉투를 발견하고 그 편지를 읽고 모든 것을 이해할 것이다. 나는 택시의 어둠 속에서 웃었다. 오늘 것을 알았다. 내일 법정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오늘 밤 그들은 자신들의 집이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웃으며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친구 수아의 집에서 3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처음으로 편안할. 하지만 오늘 밤은 오직 나만의 것이다. 이 투명한 하인이 마침내 깨어나 발톱을 드러낸 것을 축하하며 나는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 하지만 3일 후 지훈이가 수아 이모 집으로 나를 찾아왔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내게 이야기해 주었다. 내 손자가 울면서 묘사했던 그날 밤을 재구성해 보겠다. 새벽 1시 13분 민준의 차가 단지 안으로 들어섰다. 경비실 경비원이 손을 흔들어 그들을 통과시켰다. 그 경비원은 나중에 내게 그들이 그때 크게 웃고 있었고 차 안의 음악도 크게 틀어져 있었다고 말했다. 서연은 민준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다. 와인 3잔, 샴페인 2잔, 샴페인 2잔, 그리고 데킬라 1잔을 마신 상태였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죽배를 들었던 술이었다. 민준은 그리 멀쩡하지 않았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죽배를 들었던 술이었다. 민준은 그의 허리를 감싸고 장난스럽다. 아이들은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들은 차를 세웠고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내 아내가 지역 매니저라고. 그리고 당신은 올해의 최고. 그녀가 그의 팔에 매달린 채 대답했다. 그들은 현관 계단을 올라갔다. 민준은 비틀거리며 주머니에서 열쇠를 찾았다.
쉿. 서연이 속삭였다. 쉿. 서연이 속삭였다. 쉿. 서연이 속삭였다. 엄마 깨우지 마. 주무시게도. 민준이 대답했다. 그들은 목소리로 불렀다. 지읒 같은 어둠 속에 위층복도 등만 켜져 있었다. 내가 평소에 그들 위층복도 등만 켜져 있었다. 서연이 거실 불을 켰다. 그리고 그들은 거실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보았다. 텅 빈 것은 아니었지만 달랐다. 북촌 한옥마을의 옛집에서 가져온 페르시아 양탄자가 사라졌다. 엄마가 50년 전 남부 여행에서 사오신 것이었다. 소파 위의 자수 쿠션도 사라졌다. 소파 위의 자수 쿠션도 사라졌다. 내가 몇 달 동안 직접 수놓았던 것이었다. 내가 몇 달 동안 직접 수놓았던 내 그림도 사라졌다. 내 그림. 구경 씨가 결혼기념일에 내게 선물했던 제주도 풍경화. 내가 모아둔 도자기 머그컵들도 없었다. 냉장고 옆구리에 항상 걸려있던 앞치마도 사라졌다. 엄마? 어디 계세요? 그가 더 큰 소리로 불렀다. 그들은 위층으로 올라갔다. 지훈이가 내게 그때쯤 그들의 술기운이 가시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내 방문은 열려 있었다. 민준이 문을 밀고 불을 켰다. 침대는 내가 평소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텅 비어 있었다. 옷장은 열려 있었고 내 옷은 모두 사라지고 옷걸이만 남아 있었다. 침대 협탁 위에는 내 책도, 내 돋보기 안경도, 내 옷놀이개도 없었다. 마치 내가 이 방에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이게 무슨 짓이야? 서연이 그의 뒤에서 중얼거렸다. 민준이 욕실로 달려갔다. 내 칫솔도 없었다. 내 빗, 내가 아끼던 장미 향수까지 모두 사라졌다. 그는 방으로 돌아왔고 바로 그때 그가 침대 위에서 그의 베개 위에서 공을 보았다. 그는 덤빌 돌아왔고 바로 그때 그가 침대 위에서 그의 베개 위에 적힌 편지를 접힘을 보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다. 뭐라고 쓰여 있는데? 서연이 물었다. 그 사람이 갔어? 네 엄마가 갔다고? 하지만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침대 협탁 위에 있는 노란 서류 봉투를 보았다. 그는 서투르게 그것을 열고 등기부등본을 꺼냈다. 그는 그 위에 법무사의 글씨로 쓰여 있는 이름을 읽었다. 진문서. 그는 그 위에 법무사의 글씨로 쓰여 있는 이름을 읽었다. 취애미. 민준 씨, 무슨 일이었어? 그애미. 민준 씨, 무슨 일이야? 서연이 서류를 가로챘다. 그의 눈이 서류를 가로챘다. 민준이 텅 빈 목소리로 말했다. 집 전체가 항상 엄마 명의였다고. 하지만 당신이 계약금을 냈잖아. 당신이 냈다고 나한테 그랬잖아. 민준 씨. 민준이 침대에 주저앉았다. 엄마가 북촌 한옥마을 집을 팔았어. 6억 8천만 원. 나한테 한 푼도 안 줬어. 전부 엄마가 이 집을 팔았어. 전부 엄마가 낸 거야. 서연이 등기부등본에 돈을 투자했다는 거야. 서연이 등기부등본에 붙어있는 노란 포스트잇을 집어들었다. 총 1억 3, 6,800만 원. 그리고 우리가 명예 이전을 한 번도 안 했다고? 세상에, 민준 씨. 우리가 소유권을 한 번도 넘겨받지 않았어. 이어지는 침묵은 숨 막힐 듯 무거웠다. 지훈이가 내게 자신이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다고 말했다. 그는 눈을 비비며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부모님이 거실에서 싸우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니, 엄마가 소리 지르고 있었고 아빠는 그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었다. 이럴 리가 없어. 이럴 리가 없어. 서연은 우리의 갇힌 동물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다. 우리가 여기서 3년을 살았어. 3년. 이 집은 내 집이야. 엄마 집이야. 이 집은 엄마 집이야. 민준이 죽은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법적으로 이 집은 항상 엄마 집이었어. 그럼 당신 엄마한테 집을 달라고 해야지. 그 사람은 당신 엄마잖아? 의무가 있어. 의무?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우리가 엄마를 존중하랴. 우리가 엄마를 제외하지 않을 의무가 있었던 것처럼 자기 집에서 남은 음식을 먹게 하고 우리는 300만 원짜리 와인을 마셨어. 민준 씨, 당신이 심지어 그 문자까지 보냈어. 냉장고에 남은 음식을 데우려고 하는 그 빌어먹을 문자. 서연이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얼굴은 더욱 새하얗게 질렸다. 얼굴은 더욱 새하얗게 질렸다. 고의가 아니었어. 고의가 아니었어. 그냥 장난이었어. 엄마를 모욕하는 게 재미있었어. 3년 만에 처음으로 내 아들이 내 존엄을 옹호했다. 하지만 할머니 보고 싶어요. 라고 외치기 시작했다. 민주는 내 번호로 1번, 2번, 5번, 10번 전화를 걸었다. 나는 그의 전화를 무음으로 설정해 두었다. 그가 문자를 보냈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엄마, 죄송해요. 죄송해요. 몰랐어요. 엄마,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단 한 통도 답장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때 나는 수아의 집에서 꿀을 넣은 따뜻한 차를 마시고 서연은 그날 밤 마지막 술을 썼다. 우리 내일 변호사와 상담하자. 이 등기부등본은 무효화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여기서 3년을 살았으니 거주권이나 선의의 점유 같은 게 있을 거야. 민주는 혐오감과 실망감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얼굴을 쓰러리 내버려 보았다. 그가 얼굴을 쓸어내렸다. 엄마는 모든 것을 기록해 두었어. 모든 영수증. 그리고 더 나쁜 건 모든 영수증. 그리고 더 나쁜 건 엄마는 모든 영수증. 지훈이가 내게 아빠가 그날 밤 자신을 안고 울었다고 말했다. 구경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처럼 슬프게 울었다고. 내가 모든 걸 망쳤어. 그가 9살 아들에게 말했다. 내가 너무 바보 같아서 할머니를 잃었어. 그날 밤 그들이 자신들의 집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는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항상 내 집이었던 그곳. 그들이 내 텅 빈 방에서 이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무너졌는지 이해하려고 애쓰는 동안. 왜냐하면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하고 때로는 사라지는 것이 그들이 마침내 당신을 볼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나는 수아의 집에서 아침 7시까지 잤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밖에서는 새소리가 들렸다. 부엌에서는 두유 끓이는 냄새가 났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잠에서 깨어났을 때 뱃속에 불안감이 없었다. 나는 침대에서 기지개를 켰다. 아래층에는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다. 아침 식사를 만들어줄 사람도, 내가 화장실 청소를 깨끗하게 했는지 검사할 사람도, 나에게 조언이라는 명목으로 명령을 내릴 사람도 없었다. 나는 자유로웠다. 내 휴대폰에는 32개의 알림이 있었다. 민준의 부재중 전화 23통, 문자 15통, 서연에게서 온 문자 4통, 그리고 알 수 없는 번호 2통. 아마 소문을 들은 친척 중 한 명이겠지. 나는 한 통도 열어보지 않았다. 대신 페이스북을 열었다. 내가 거의 사용하지 않던 오랜 친구들의 SNS, 독서 모임 친구들, 북촌 한옥마을의 옛 이웃들, 먼 친척들, 그리고 수년 전에 찾은 초등학교 동창들. 437명의 친구. 그들은 내가 게시물을 올리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한 번도 게시물을 올린 적이 없었으니까. 오늘까지는.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글을 썼다. 나를 투명 인간 취급하는 가족을 3년 동안 돌본 후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것을 배웠다. 나는 게시 버튼을 누르고 앱을 닫았다.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아침 식사를 했다.
수아는 밑반찬과 계란 프라이, 따뜻한 두유를 준비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침 식사였다. 잘 잤니? 그녀가 물으며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따라주었다. 몇 년 만에 이렇게 잘 잔 것 같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는 계란 프라이를 한 입 먹으며 대답했다. 법적 절차를 시작해야지. 8시 정각. 나는 혜린의 변호사 사무실에 정시에 도착했다. 내 외손녀는 나를 크게 안아주고 커피 한 잔을 건넸다. 이모는 정말 전설이세요. 어젯밤 이모 사건 생각하느라 너무 흥분해서 잠도 못 잤어요. 서류는 다 가져오셨어요? 나는 가방에서 노란 서류 봉투에 담긴 등기부 등본, 영수증이 잔뜩 붙은 노트, 그리고 녹음 파일과 사진이 담긴 USB를 꺼냈다. 혜린은 모든 것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마치 형사들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처럼. 이모 완벽해요. 이모의 서류와 기록은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근역은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년 이후의 서류와 기록은 흠잡을 데가 없어요. 전문적인 표정에서 분노로. 그냥 공짜 하인 하나 더 생긴 거나 마찬가지라니까. 그 사람이 떠나면 그 사람 역할은 끝났으니. 혜린이 주먹을 꽉 쥐었다. 이모, 이 모든 게 있으면 이모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당장 그들을 쫓아내고 매일 월세를 추징하고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고소할 수 있어요. 이모가 원하는 게 월세를 추징하고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고소할 수 있어요. 이모가 원하는 게 뭐든 말씀하세요. 내가 천천히 말씀하세요. 사랑과 거래를 혼동할 때 사랑은 더 이상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해주고 싶어. 혜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희가 그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가르쳐 드리죠. 우리는 3시간 동안 전략을 세웠다. 변호사 서한, 내용 증명, 주택 감정평가, 해당 지역의 시장 시세에 따른 밀린 월세 계산. 오전 11시, 혜린은 첫 번째 공식 서류를 발송했다. 법률 소환 통지서.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 모나로 3단지 7호의 합법적인 주택 소유권자 최혜미 여사는 김민준 씨와 박서연 씨에게 3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주택 소유권 및 거주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날 것을 요구합니다. 곤통지는 강제적이며 신분증 지참하시어 정시에 참석해 주십시오. 이메일은 오전 11시 47분에 발송되었다. 동시에 내 휴대폰은 계속 진동했다. 마침내 정오 12시 나는 문자를 확인했다. 민준에게서 온 문자였다. 엄마, 제발 저희 얘기 좀 해야 해요. 이 모든 게 오해예요. 저는 집이 엄마 명의인 줄 몰랐어요. 엄마를 무시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아이들이 엄마를 찾아요. 지훈이는 울고 서한은 무슨 일인지 몰라요. 엄마는 제 엄마잖아요.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요. 서연에게서 온 문자. 어머님, 저는 일이 좀 과장되었다고 생각해요. 어머님, 저는 일이 좀 과장되었다고 생각해요. 어젯밤 문자가 어머님을 불쾌하게 했다면 사과드립니다. 정말 오해였어요. 민준 씨도 너무 힘들어하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명령조의 어머님에서 저자세의 어머님으로. 하지만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페이스북을 열었다. 내 게시물에는 이미 243개의 공감과 189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나는 댓글들을 읽기 시작했다. 혜미 씨, 이런 일을 겪고 계셨다니 몰랐네요. 제 눈에는 항상 강한 분이셨는데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으셨다니 정말 기쁩니다. 북촌 한옥마을 옛집 옆집 미경. 오랜 친구. 저도 아들네랑 며느리네랑 2년 살았는데 당신이 쓴 글이 제 상황이랑 똑같아요. 읽다가 울었어요. 공유해줘서 고마워요. 독서 모임 친구 강혜수. 저희 엄마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어요. 결국 스트레스 때문에 입원하셨죠. 그때 엄마에게 당신 같은 용기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몇 년 만에 만난 먼 친척.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모든 어르신들은 존경받을 자격이 있어요. 남은 음식만 먹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죠. 초등학교 동창 박선영.
댓글들이 계속 이어졌다. 모두 여성들이었다. 그들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여성들. 자녀와 함께 살지만 공짜 베이비시터 취급받는 여성들. 집, 저축, 그리고 존엄을 잃은 여성들. 내 작은 게시물 하나가 억압된 목소리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오후 3시 내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왔다. 무슨 일이야? 민준이가 울면서 전화해서 네가 집을 나갔다고 하던데. 나는 내 집을 떠난 거야. 내가 그를 하인 취급했던 그곳을. 하지만 그래도 네 아들이잖아. 가족인데. 가족은 서로를 모욕하지 않아. 혜수가. 가족은 네가 투명 인간처럼 느끼게 하지 않아. 가족은 네가 투명 인간처럼 느끼게 하지 않아. 가족은 밖에서 축하 파티를 하면서 너를 집에 혼자 두고 남은 음식을 데우라고 하지 않아. 나는 지난 3년간의 모든 세부 사항을 그에게 이야기했다. 내가 말을 마치자 내 여동생도 울고 있었다. 미안해, 혜수가. 그녀가 말했다. 네가 거기서 잘 지내는 줄 알았어. 좋은 어레인지먼트라고 생각했어.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지. 왜냐하면 나는 항상 웃었고 불평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미소가 행복을 의미하지는 않아. 오후 5시 내 매제가 민준에게 전화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그는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민준은 나중에 그 메시지를 내게 들려주었다. 민준아, 너는 아주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어. 네 엄마는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분인데 너는 그분을 행주 취급했어. 이제 네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교훈을 얻는 게 좋을 거야.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항상 아이들이 옳다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친척들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저녁 7시 수아의 전화가 울렸다. 온정신도시 집 옆집 이웃에게서 온 전화였다. 혜미 씨,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단지 사람들이 다 무슨 일인지 알아요. 당신이 한 일은 전혀 틀리지 않았어요. 매일 당신이 쓰레기를 버리고 그들의 차를 몰고 장을 보는 것을 봤어요. 그들은 당신에게 고마워라는 말조차 한 적이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알았어? 서열 씨가 오늘 오후에 쇼핑하러 나갔는데 눈이 핵폭탄 맞은 것처럼 부어 있었어요. 최 여사님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폭발해서 모든 잘못을 당신 탓으로 돌렸어요. 당신이 은혜를 모르고 그들이 살 곳이 없게 만들었고 이기적이라고 했죠. 그들이 살 곳이 없게 만들었고 이기적이라고 했죠. 그럼 이웃들은 뭐라고 했어? 당신이 이 집의 주인이니 언제든 나갈 수 있다고요. 그리고 자신 같았으면 똑같이 했을 거라고 했죠. 다른 아줌마들도 더 심한 말을 했고요. 서야 씨는 울면서 집으로 뛰어들어갔어요. 3년 동안 내가 고통받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던 이웃들이 처음으로 나를 위해 목소리를 내주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다시 페이스북을 열었다. 내 게시물에는 420개의 공감과 352개의 댓글, 그리고 23개의 개인 메시지가 달려 있었다. 모두 여성들이었다. 그들 자신의 이야기를 내게 말해주는 여성들. 학대받는 시어머니들, 잊혀진 어머니들, 착취당하는 할머니들. 그중 한 메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혜미 씨, 말해줘서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딸의 집을 떠날 용기를 얻었어요. 내일 당장 집을 찾아볼 거예요. 또 다른 메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저는 며느리 아이들을 5년 동안 공짜로 돌봐줬는데 내 고통 내가 깬 침묵이 다른 열로 다녔어요. 당신 이야기를 보니 내일 당장 그 사람한테 당신 이야기를 보니 내일 당장 그 사람한테 그들의 목소리를 되찾게 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집 문서나 돈보다도 내 마음을 더 가득 채웠다. 왜냐하면 나의 반격은 단지 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민주는 밤 11시에 문자를 보냈다. 엄마,
저희 변호사 서한 받았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48시간 만에 처음으로 아들에게 답장했다. 가족은 존중으로 세워지는 거야. 핏줄이나 의무로 묶이는 게 아니야. 월요일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보자. 그리고 나는 휴대폰을 껐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나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번개로 변했으니까. 그 7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쥐었던 한 주였다. 민주는 아침 9시에 수아의 집에 나타났다. 그는 초인종을 다급하게 눌렀고 내 친구가 문을 열었다. 만나게 할 수 없어. 수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문 앞에서 그를 막아섰다. 이모, 제발요. 제 엄마예요. 제 엄마예요. 그분은 3년 동안 착취당하다가 겨우 쉴 수 있게 된 분이야. 네가 그분을 방해하게 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나는 위층에서 소리를 두지 않을 거야. 깊은 다크서클, 면도도 안 한 얼굴, 아직도 금요일에 입었던 구겨진 셔츠. 이틀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엄마, 그가 나를 보자 소리쳤다. 제발 얘기 좀 해야 해요. 수아가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들어오게 해. 우리는 수아의 작은 거실에 앉았다. 그녀는 수아의 작은 거실에 앉았다. 그녀는 말없이 경호원처럼 근처에 서 있었다. 민주는 어디서부터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계속 머리카락을 쥐속머리카락다. 왜 저한테 이 문제를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이 빌어먹을 질문. 말했어, 민준아. 처음 6개월 동안 2주에 한 번씩 네게 상기시켰어. 아들아, 우리 법무사 사무실 가서 명의 이전해야지. 네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나니? 그가 고개를 숙였다. 다음에요. 엄마? 지금 이사하느라 너무 바빠요.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요. 다음 주. 서두를 거 없잖아요. 그리고 너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고,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내 안의 어떤 부분, 42년간의 결혼 생활을 겪은 현명한 부분이 나에게 이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야. 보호장치요? 저로부터요? 당신 아들로부터요? 그런 상황으로부터. 내가 정정했다. 내가 나중에 되었던 그 모습으로부터. 내 집에서 하인 노릇을 하는 나 자신으로부터. 민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저는 엄마가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너는 나를 그렇게 느끼게 했어. 지난 3년 내내. 서연이요. 서연이가 가끔 좀 강압적이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민준아, 네 엄마가 그 집에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는지 아니? 그가 침을 삼켰다. 등기부등본에 붙은 포스트잇에 1억 3, 6,800만 원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맞아. 그 돈이 어디서 난 건지 아니? 북촌 한옥마을 집을 팔아서요. 그 집, 너희 아빠랑 내가 42년 살았던 집, 네 아빠가 내게 남긴 마지막 작은 집, 너의 모든 생일을 축하했던 집. 네 아빠가 내 손을 잡고, 내 아빠가 내 손을 잡고, 내 아빠가 내 손을 잡고 내 침대에서 돌아가셨던 그 집. 이 모든 것을 너를 위해 했어. 민준이 울기 시작했다. 커다란 눈물이 그의 손등으로 떨어졌다. 엄마는 매달 얼마의 월세를 냈는지 아니? 48만 원. 그럼 실제 주택대출 월 납입액이 얼마인지 아니? 침묵. 1,400만 원. 1,400만 원. 나는 매달 2,600만 원. 나는 매달 2,600만. 나는 매달 2,600만. 나는 매달 2,600만 원의 연금에서 9,2만 원을 더 내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니? 그가 고개를 들었다. 고개를 들었다. 6,8만 원. 그런데 서연이는 400만 원짜리 와인을 살 수 있었지.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아니요, 저는 몰랐어요. 너는 몰랐지. 왜냐하면 너는 한 번도 묻지 않았으니까.
너는 내가 잘 지내고 있다고, 행복하다고 당연하게 생각했지. 네 아이들을 돌보고 네 집을 청소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모든 읽기 시작했다. 네 아이들을 돌보고 네 집을 청소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모든 의미라고 생각했지. 엄마, 나는 일어서서 가방에서 하드커버 노트를 꺼냈다. 영수증이 가득 붙은 페이지들, 이체네요. 내가 쓴 메모들, 냉장고 188만 900원, 세탁기 및 건조기 245만 원, 거실, 소파 세트 3,200만 원, 안방 욕실 리모델링 6,500만 원, 거실 TV 2억만 원, 거실 차디 2억만 원, 거실 TV 2억만 원, 거실 TV미가 보충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거야. 세상에. 계속 읽고 그는 마지막 페이지들로 넘겨 매달 총액, 그리고 최종 총액이 1억 3천만 원, 1억 3천나디, 1억 3천맥이 1억 3천나디. 매일 새끼 식사를 만들고 청소하고 네 아이들을 돌보고 빨래하고 다림질하는 일. 이 모든 일을 풀타임 가사 도우미의 시급으로 계산하면 4천만 원 정도 더 추가해야 할 거야. 민준이 노트를 닫았다. 그는 떨고 있었다. 저한테 1억 3천만 원이 없어요. 엄마, 저는 1억 3천만 원이 없어요. 엄마, 저는 2천만 원의 저축도 없어요. 나도 알아. 그럼 너는 도대체 뭘 원하니? 집을 원하니? 우리를 길거리로 내쫓을 거야. 네가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게 하는 거야. 너는 그저 이 집을 잃은 것이 아니야. 가구나 돈을 잃은 것이 아니야. 너는 네 어머니를 잃었어. 나를 잃었어. 저는 엄마를 잃지 않았어요. 엄마는 여기 계시잖아요. 내가 마지막으로 네게 잘 지내냐고 물어본 게 언제였니? 잠은 잘 자냐고 물어본 게 언니? 그렇게 오랫동안 자 언제였니? 그렇게 오랫동안 청소하느라 등이 아프지 않냐고 물어본 게 언제였니? 아빠가 보고 싶지 않냐고 물어본 게 언제였니? 아빠가 보고 싶지 않냐고 물어본 게 언제였니? 그냥 지나가다 안아준 게 아니라 언제 앉아서 너와 커피 한 잔을 마셨니? 언제 진정으로 너의 눈을 바라봤니? 더 많은 침묵. 나는 물건이 되었어. 민준아, 네 엄마가 아니라. 그리고 너는 이 모든 것을 묵인했지. 죄송해요. 그가 흐느꼈다. 정말 죄송해요. 알아. 하지만 죄송하다는 말로는 내 3년의 삶을 되돌릴 수 없어. 내 존엄을 되찾을 수도 없어. 이어서 나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그것을 노트와 함께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게 뭐예요? 그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집에 가서 들어봐. 하지만 혼자서 들어야 해. 서연이는 안 돼. 왜요? 왜요? 왜냐하면 너희 둘이 같이 들으면 오늘 밤 이혼하게 될 테니까. 네 아내가 내 삶을 엉망으로 만들었지만 네 아이들은 깨진 가정을 가져서는 안 돼. 민주는 그것이 폭탄이라도 되는 양 USB를 집어들었다. 엄마, 대체 이게 뭐예요? 대체 이게 뭐예요? 엄마, 대체 이게 뭐예요? 대체 이게 뭐예요? 서연이가 내가 듣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나에 대해 이야기하기야. 나는 그의 얼굴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다 들어봐. 전부 다. 그리고 나서 내일 법무사 사무실에서 네 아내와 함께 올 건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개인적으로 얘기할 건지 결정해. 그는 일어섰다. 약간 비틀거리며 USB와 노트를 움켜쥐었다. 엄마, 월요일 움켜쥐었다. 엄마 월요일 올 수 있어. 너는 변할실. 이 법무사 사무실. 누가 참석할지 당신이 결정해. 그가 문고리를 잡은 채 멈춰섰다. 너는 네 아이들에게 얼씨는 가구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칠 수 있어. 네 엄마는 하인이 아니라는 것을. 한 가정에서 사랑과 존중은 선택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갔다.
수아가 다가와 내 옆에 앉아 내가 울고 있을 때 나를 안아주었다. 잘한 거니? 그녀가 나지막이 물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어. 그날 오후 지훈이가 혼자 수아의 집에 왔다. 그가 초인종을 눌렀고 내가 문을 열자마자 그는 내 품으로 달려들어 서럽게 울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는 그를 꼭 안고 그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았다. 내 손자, 아무 잘못 없는 내 귀한 손자. 할머니도 너무 보고 싶었어. 나아가, 왜 떠나셨어요? 나는 쪼그려 앉아 그의 눈을 보았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계속 너를 나쁘게 대할 때 그들에게 네가 얼마나 소중한지 일깨워주기 위해 깨워주기로 해요. 아빠가 너무 슬퍼해요. 하지만 네 알다. 아빠가 너무 슬퍼해요. 하지만 네 아프게 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네 아프게 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 돌아오실 거죠? 나는 그의 9살짜리 눈을 보았다. 혼란과 순진함으로 가득 찬 눈. 할머니도 몰라, 지훈아. 하지만 할머니가 유일하게 확신하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네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렴. 알겠니?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소매로 눈물을 닦았다. 우리는 2시간 동안 함께 있었다. 과자를 먹고 내가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우리는 예전처럼 숨바꼭질을 했다. 민준이 그를 데리러 왔을 때 내 아들의 얼굴은 극도로 창백했다. 들었니? 내가 문 앞에서 물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부 다? 그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일 보자.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다음 날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다음 날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한 채의 집 운명뿐만 아니라 깨진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떤 균열은 이미 너무 깊어 고칠 수 없을지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월요일 아침 9시 반 나는 이 법무사 사무실에 도착했다. 혜린이 나와 동행했다. 그의 가죽 서류 가방에는 서류들이 가득했다. 그는 영화에 나오는 변호사 같았다. 검은 정장, 하이힐, 완벽하게 올린 머리. 준비되셨어요, 이모? 우리가 북촌 한옥마을의 낡은 사무실 건물 계단을 올라갈 때 그가 물었다. 준비됐어. 이 법무사님이 우리를 그의 사무실로 안내했다. 높은 천장과 오래된 고급 목재 가구. 공기 중에는 낡은 종이 냄새와 커피향이 냄새와 커피향이 섞여 있었다. 혜미 씨. 그가 아버지 같은 목소리로 나를 안았다. 일이 이렇게까지 돼서 유감입니다. 9시 52분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민준이 먼저 들어왔다. 회색 정장에 어두운 넥타이. 마치 정장에 어두운 넥타이. 마치 장례식에 온 사람 같았다. 잠을 못 자서 눈은 움푹 들어가고 핏발이 서 있었다.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온 사람은 서연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항상 자신감 넘치고 머리는 간단하고 머리는 간단한 포니테일로 묶여 있었다. 꾸중을 뾰족한 하이힐도 없었다. 가슴 파인 옷도, 뾰족한 하이힐도 옷도, 뾰족한 하이힐도. 그녀는 나를 보더니 즉시 시선을 피했다. 흥미롭군. 안녕하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그들은 긴 테이블의 반대편에 앉았다. 이 법무사님이 상석에 앉았다. 캐리는 정확하고 전문적인 동작으로 그의 서류권적인 소유권자입니다. 저희도 업무사님이 동작으로 그의 말을 끊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그의 말을 주택 소유권과 거주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모든 것을 알아요. 혜린이 한쪽 눈썹을 치켜떴다. 오, 그래요. 그럼 제 의뢰인이 이 집에 1억 3, 6, 8억만 원을 투자했다는 것도 아시겠네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지난 3년 동안 임대 계약 없이 그곳에 살았다는 것도 아시겠네요. 알아요? 그리고 아시겠네요? 아시겠네요? 서연은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꽉 쥐었다. 그제야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제 의뢰인은 법적으로 즉시 퇴거를 요구하고 밀린 월세를 청구하고 저희 모든 것을 알아요. 이어지는 침묵은 숨막힐 듯 무거웠다. 민준이 헛기침을 했다. 엄마, 제가 그 녹음 파일들 다 들었어요. 전부 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17개의 파일. 4시간 동안 다 들었어요. 하나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 한 부분이 죽어갔어요. 서연이 눈을 감았다. 저는 몰랐어요. 민준이 나를 가리키며 계속 말했다. 저는 서연이가 엄마 몰래 그런 말을 할 줄은 전혀 몰랐어요. 민준 씨, 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가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단호한 어조로 그녀의 말을 끊었다. 지금은 이 일을 가볍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 지금은 아니야. 그는 다시 나를 향했다. 엄마, 저는 서연이가 친구들이랑 엄마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는지 들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엄마를 비웃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엄마를 비웃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너무 힘들었어. 그들이 어떻게 저를 설득해서 엄마가 더 이상 쓸모 없어지면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야. 민준의 목소리가 커졌다. 10월에 녹음된 파일이 있어. 당신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여동생한테 말했어. 그 늙은 여자가 아프거나 치매가 오기 시작하면 우리 싼 요양원에 보내버리고 집은 완전히 우리 것이 되는 거지. 이것도 진심이 아니었어. 서연의 얼굴이 무너졌다. 혜리는 피냄새를 맡은 듯 그의 노트북을 꺼냈다. 여기서 법무사님 앞에서 이 녹음 파일들을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공증받은 백업 파일도 있어요. 아니요. 서연이 즉시 말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오, 저는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혜린이 상어 같은 미소를 지었다. 왜냐하면 제 의뢰인은 녹음 파일뿐만 아니라 당신들이 그분을 어떻게 대했는지 증명하는 이웃들의 진술서, 그리고 그 모욕적인 사진들, 그리고 정신적 학대와 금전적 착취에 대한 상세한 기록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서연의 얼굴이 사라진 기록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금전적 착취. 혜린이 반복했다. 혜린이 반복했다. 제발,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뭐든지 할게요. 앉아. 민준이 명령했다. 서연은 떨면서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 법무사님은 내내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자, 그가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박서연 씨, 저는 최혜미 씨를 30년 동안 알고 지냈습니다. 그분은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솔직히 말해서 그분을 쓰레기처럼 대했습니다. 서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알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너무 죄송해요. 네가 미안한 게. 내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예상보다 더 차가웠다. 나를 모욕해서 미안한 거니? 아니면 네가 들켜서 미안한 거니?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마스카라가 얼굴에 번져 있었다. 둘 다요. 그녀가 떨리는 숨을 들이쉬었다. 제 잔인함에 대해 죄송해요. 제 잔인함에 대해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을 하인 취급했던 것에 대해 죄송해요. 그리고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에도 죄송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어떤 괴물이 되었는지. 왜냐하면 서연이 계속 말했다.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저는 어릴 때 집안이 너무 가난했어요. 어머님, 너무나 가난했어요. 저희 엄마는 평생 하인 노릇을 하셨어요. 제가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제 커리어와 지위를 얻었을 때 저는 제가 가장 싫어했던 종류의 사람, 저희 엄마를 괴롭혔던 그 사장님들 종류의 사람, 저희 엄마를 괴롭혔던 그 사장님들처럼 변했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완전히 무너졌다. 최악은 제가 어머님께 이렇게 민준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고통과 실망감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왜? 그가 물었다. 네 엄마의 기분을 알면서 왜 그렇게 했어? 두려웠어요. 서연이 흐느끼며 고백했다. 아이들이 어머님을 저보다 더 사랑할까봐 두려웠어요. 민준 씨가 어머님이 저보다 더 사랑할까봐 두려웠어요. 민준 씨가 어머님이 저보다 더 좋은 엄마, 요리도 더 잘하고 모든 면에서 저보다 낫다는 것을 알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저는 제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시어머니가 있어요. 제가 우월하다고 느끼기 위해서 제가 이 집안의 주인이고 제가 성공한 여주인이고 어머님은 그저 우리와 함께 사는 시어머니일 뿐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요. 그녀가 나를 향했다. 눈은 붉게 부어 있었지만 하지만 그곳은 어머님 집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분명 어머님이 돈을 내고 어머님이 만든 집.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겁 많고 이렇게 잔인했습니다. 혜린이 내게 지시를 기다리며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가 법적으로 서연을 파멸시키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충분한 카드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의 이 처절한 고백 후에 나는 망설였다. 네 엄마는 네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니? 내가 물었다.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알면 저와 인연을 끊을 거예요. 알면 저와 인연을 끊을 거예요. 엄마는 최근에 어르신들을 존경하라고 항상 제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시어머니를 대접받고 싶은 대로 시어머니를 대접받고 싶은 대로 시어머니를 대접한대요. 이 법무사님이 탁자를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자, 우리는 실제 상황을 해결해야 합니다. 최애미 여사님은 법적으로 3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혜린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다. 방한일 즉시 퇴거. 당신들은 30일 이내에 집을 비우고 최애미 여사님이 집을 비우고 최애미 여사님이 집을 비우고 최애미 여사님이 저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당신들은 그만하니 전엔 매일 당신들은 90일 이내에 최애미 여사님께 1억 3, 욕 3입들 근처에도 못 가요. 방안 3. 혜린이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이것은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우리가 논의했던 재산분할 및 공동소유 협약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민준이 물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그것은 내가 천천히 말했다. 그것은 내가 천천히 말했다. 우리가 법적으로 이 집을 분할한다는 뜻이야. 나는 60%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너희는 40%를 갖는 거지. 그 의미는 내 이름으로 된 이 집의 비율이 너희보다 여전히 많다는 뜻이야. 하지만 너희는 적어도 무언가를 갖게 될 거야. 너희는 길거리로 내쫓기지 않을 거야. 그럼 엄마는 어디서 사세요? 민준이 물었다. 나는 돌아가서 살지 않을 거야.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지금 사는 곳에서 살 거야. 하지만 내 60%에는 조건이 있어. 혜린이 다른 서류를 꺼냈다. 최애미 여사님은 자신의 소유권 비율을 직접 선택한 가족에게 임대할 것입니다. 세입자는 당신들과 함께 그 집에서 살 것이고 공용 공간을 함께 사용할 것입니다. 그들은 매달 8,5만 원의 월세를 직접 최애미 여사님께 지불할 것입니다. 서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머님은 저희가 낯선 사람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나는 네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배우기를 원해. 내가 대답했다. 마치 엄마가 저희랑 살 때 그랬던 것처럼요.
내가 대답했다. 나는 네가 그 불편함, 사생활이 없는 느낌, 네 집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미소를 지어야 하는 느낌이. 그럼 다른 조건은요? 그가 물었다. 가족 상담. 내가 말했다. 민준아, 너와 나는 다음 주부터 매주 한 번씩 상담을 받아야 해. 6개월 동안 상담료는 내가 낼게. 10회까지는. 그 이후는 네가 내는 거야. 서연이는 없어. 오직 우리 둘만. 내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직 우리 둘만. 내 아들의 눈물이 고였다. 엄마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도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내 목소리도 떨렸다. 나는 시도해보기도 전에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민준이 일어서서 테이블을 돌아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죄송해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나는 그를 안았다. 우리 둘은 함께 울었다. 서연은 의자에 앉아 이 모든 것을 무너지는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님의 용서를 얻기 위해. 나는 그를 똑바로 보았다. 네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 내 손주들에게 존중이 선택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 그녀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할 거예요. 이 법무사님이 서류를 준비했다. 재산 6대 4분할, 내 소유권 비율에 대한 임대계약서, 보호조항, 모든 것이 합법적이고 모든 것이 도장 찍혔다. 2시간 후 우리가 사무실을 나섰을 때 나는 자유로웠다. 그리고 그들은 몇 년 동안 계속될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때로는 정의가 파괴가 아니라 때로는 정의가 당신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매일매일 법무사 사무실에서의 만남 후 2주 뒤 나는 북촌 한옥마을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한지영 씨가 앉아 있었다. 52세의 초등학교 교사. 남편을 잃었고 14세 유진이와 11세 지아 두 아이가 있었다. 그의 남편은 3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그는 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아파트를 팔아야 했다. 최혜미 여사님, 지영 씨가 희망에 찬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저희에게 집 공간을 빌려주시는 게 확실하세요? 청소년 2명이 있으면 시끄러울 텐데요. 아주 확실해요. 내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다. 그리고 저를 혜미라고 부르세요. 나는 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전부 다 거짓말도 생략한 세부 사항도 없었다. 지영 씨는 자신이 무엇을 마주 없었다. 지영 씨는 자신이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알아야 했다. 내가 말을 마치자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안정된 가정을 갖기를 바라. 그리고 덤으로 내 가족이 공감이라는 것을 배우기를 바라. 지영 씨가 웃었다. 아주 공평하게 들리네요. 저희 언제 이사 들어갈 수 있어요? 일주일 후 4월 1일 이사 트럭이 온정신도시 간지에 도착했다. 나는 공동 소유주로서 직접 감독하러 갔다. 서연이 문을 열었고 나를 보자마자 그의 얼굴에는 10가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혜미. 내가 정정했다. 혜미라고 부르세요. 혜미. 그가 침을 삼켰다. 들어오세요. 지영씨. 유진이, 지아가 내 뒤를 따랐다. 두 아이는 눈을 크게 뜨고 집을 바라보았다. 엄청 크다. 지아가 나지막이 말했다. 유진이도 동의했다. 민준이 부엌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법무사 사무실에서보다 훨씬 나아 보였지만 눈에는 여전히 죄책감이 가득했다. 엄마. 그가 내게 인사를 건네고 지영 씨를 건네고 지영 씨를 향했다.
한 선생님이시군요. 거의? 내가 그를 노려보았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그 말은 너무 불필요했어요. 환영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계약서에 명시된 그들의 방을 보여주었다. 지영 씨에게는 큰 안방, 유진이에게는 큰 안방, 유진이에게는 작은 방, 그리고 지아는 서아와 같은 방을 쓸 것이다. 그리고는 어린 소녀들이 직접 결정한 것이었다. 이것은 어린 소녀들이 직접 결정한 것이었다. 서아가 처음 제안을 들을 수 있어요. 서아가 처음 제안을 들을 수 있어요. 첫날 밤 지영 씨가 저녁 식사를 만들었다. 닭고기 볶음밥이었다. 향기가 집안 가득 퍼졌다. 서연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이게 무슨 냄새예요? 저녁 식사요? 지영 씨가 쾌활하게 말했다. 제가 좀 더 만들었는데 같이 드실래요? 같이 드실래요? 그가 마지못해 말했다. 고마워요. 그가 마지못해 말했다. 걔가 좀 내 부엌이야. 여기는 내 부엌이야. 하는 표정. 하지만 그는 참았다. 왜냐하면 그는 참았다. 그들은 모두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민준, 서연, 지영, 서아, 지영, 지온, 지영, 유진, 지아. 한 식탁에 앉은 낯선 사람들이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지훈이와 유진이는 비디오 게임 이야기로 금세 친해졌다. 서아와 지아는 30분 만에 가장 친구가 되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편견이 없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저 묵묵히 음식을 찔러 먹으며 자신의 식탁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몇 주가 지났다. 나와 민주는 상담을 시작했다. 첫 상담 분위기는 엉망이었다. 우리 둘은 1시간 내내 울었다. 제가 엄마를 잃게 만들었어요. 그가 상담사에게 말했다. 제가 아내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엄마를 보호하기 위해 나서는 것보다 훨씬 쉽다고 생각해서 우리의 연결이 끊어지게 내버려 뒀어요. 그리고 나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인정했다. 내가 외로워질까봐 두려웠다. 내가 외로워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내가 항의하면 그들이 나를 쫓아내하면 그들이 나를 쫓아내다. 두려움은 우리가 견딜 수 없는 많은 것을 견디게 만들죠. 그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들 둘에게는 관계를 재건할 기회가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번의 상담 또 한 번의 상담을 거치며 우리는 정말로 관계를 재건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나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민주는 나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단순히 집이나 계약에 대해 이야기하기 아니었다. 그는 내게 잘 지내는지, 잠은 잘 자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잠은 잘 지내는지.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가 말했다. 그냥 엄마니까요. 사랑해요. 나는 그 꽃다발을 안고 오후 내내 울었다. 동시에 온정신도시 집에서는 공동생활이 많은 깨달음의 순간을 만들어냈다. 지영 씨는 매주 전화해서 내게 이야기를 공유했다. 어제 서열 씨가 유진이가 샤워하는데 너무 많은 뜨거운 물을 써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지영 씨가 웃으며 말했다. 저는 그냥 정중하게 우리가 월세를 제때 내고 있고 뜨거운 물을 쓸 권리가 있다고 상기시켜줬어요. 그 사람 얼굴이 빨개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민준이는? 민준 씨는 아주 좋아요. 도움이 돼요. 지난주 토요일에는 유진이랑 마당에서 축구도 했어요.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주 아름다운 순간들도 있었다. 지아의 수학 숙제가 어려웠을 때 서연은 공학자로서 아무도 말하기 전에 먼저 도와주었다. 고마워요. 서연 이모. 서연 이모. 지아가 웃으며 말했다. 지영 씨는 내게 서연 이모. 지아가 웃으며 말했다. 지영 씨는 내게 서연이. 그 후에 방에서 혼자 울었다고 말했다. 서아는 새로운 절친을 얻었고 지훈이는 자전거 묘기를 가르쳐주는 형을 얻었다. 그들은 어른들이 불태웠던 다리들을 아이들의 순진함으로 다시 연결했다. 이사 들어간 지 한 달 후의 어느 일요일 민준이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집에서요. 그가 말했다.
지영 씨가 갈비찜을 만들 거래요.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나는 망설였다. 민준이 간절히 애원했다. 제발요. 아이들이 엄마를 너무 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저는 엄마가 제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보셨으면 해요. 나는 갔다. 나는 그 집에 들어섰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내가 떠난 그날 밤 이후 처음으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똑같아 보였지만 또 달랐다. 냉장고에는 지아의 그림이 붙어 있었다. 현관에는 유진이의 자전거가 세워져 있었다. 소리가 있었다. 웃음소리. 그리고 때로는 화내는 소리도. 할머니. 서아가 달려와 나를 안았다. 그는 키가 더 컸다. 그는 키가 더 컸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가 나를 보자 긴장해서 앞치마에 손을 닦았다. 희미 씨. 그가 말했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한때 적대적이었던 두 여성. 아직 친구는 아니지만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는 두 여성. 갈비찜 냄새 정말 좋다. 내가 말했다. 11명이 한자식다리 비법을 가르쳐줬어요. 서연이 인정했다. 11명이 한자도 써요. 서연이 인정했다. 제가 만든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가 다른 사람이 자신 맛있어요. 유진이가 농담을 했고 지아가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불렀다. 지훈이가 성적을 자랑했다. 그리고 서아는 자신이 그린 새로운 대가족 그림을 꺼냈다. 그림에는 모두가 있었다. 지영 씨, 그의 아이들, 민준, 서연, 아이들, 그리고 나는 한가운데 그려져 있었고 머리 위에는 모두가 있었다. 머리 위에는 왕관이 시작했다. 민준이 내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서아가 설명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 모두가 함께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저희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고마워. 내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마침내 나를 다시 봐줘서 고마워. 식사 후 서연이 나에게 따로 이야기하자고 했다. 우리는 뒷마당으로 나갔다. 예전에 내가 빨래를 널던 작은 마당이었다. 혜미 씨,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가 어머님께 아무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제가 용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어머님께 상처를 주었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저는 제가 개인 상담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 불안감, 제 통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요. 그 말을 들으니 기쁘다. 내가 진심으로 말했다. 지영 씨도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요. 그가 계속 말했다. 겸손함에 대해, 감사함에 대해. 그 사람은 남편을 잃고 집을 잃었지만 그래도 매일 웃어요. 그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해요. 그런데 저는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해요. 그런데 저는 모든 것을 가졌으면, 그런데 저는 모든 것을 가졌으면서 불평만 했어요. 그가 눈물을 닦았다. 저는 어머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그저 제가 더 나아지려고 나를 투명하게 만들고 나를 없애버릴 계획을 세우고 3년 동안 나를 모욕했던 이 여성. 하지만 나는 또한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애쓰는 부서진 여인을 보았다. 용서할게. 내가 그에게 말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환영하는 것으로, 행동으로, 시간으로, 진정한 변화로. 알아요. 그리고 나는 너를 지켜볼 거야. 네가 해낼 수 있는지 지켜볼 거야. 그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다. 하지만 서연아, 만약 네가 그 집에서 누구라도 나쁘게 대하면, 만약 네가 다시 그 잔인한 너로 돌아간다면 이 협약은 즉시 종료될 거야. 알겠니? 알아요. 6개월 후 10월이 되자 상황은 크게 변했다. 나와 민준의 관계는 재건되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진실하고 성실하게 우리는 일주일에 2번 만났고 매일 전화했다. 그는 내게 진정으로 의견을 물었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다. 서연도 많이 변했다. 그는 여전히 자존심이 강했지만
자제하고 감사하고 나누는 법을 배웠다. 어느 날 그가 내게 전화했다. 혜미 씨, 저랑 커피 한잔 하실 시간 있으세요? 우리 둘이서만요. 나는 궁금해서 승낙했다. 우리는 중립적인 스타벅스에서 만났다. 제안할 게 있어요. 서연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제가 계속 돈을 모으고 있었고 은행과도 이야기했어요.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왜? 그가 서류를 내게 밀었다. 어머님의 60% 소유권을 사고 싶어요. 5년 동안 매달 2, 300만 원씩 지불할게요. 이건 어머님의 집이고 어머님의 투자이고 어머님의 투자이고 어머님의 너무 오랫동안 이용했어요. 나는 네가 이 집을 공짜로 얻고 싶어 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비꼬듯이 웃었다. 1년 전에 서연이라면 그랬을 거예요. 그가 인정했다. 하지만 오늘의 서연이라면 그랬을 거예요. 그가 인정했다. 하지만 오늘의 서연은 스스로 쟁취하고 싶고 마땅히 지불해야 할 것을 지불하고 싶고 밤에 마음 편히 잠들고 싶어요. 나는 그 숫자들을 보았다. 어머님께서 판매에 동의하시면 저희는 그들을 정식 세입자로 초대해서 정식 계약을 맺고 합리적인 월세를 받을 거예요. 그들도 동의했어요. 아이들은 이제 헤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됐고요. 게다가 지영 씨는 제 친구가 됐어요. 제 양심의 목소리요. 제 양심의 목소리요. 제 양심의 목소리요. 제 양심의 목소리요. 좋아. 내가 말했다. 받아들이겠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좋아. 내가 그를 바라보았다. 이 기회를 줘서 고마워요. 내 가족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는 더 중요해. 오늘 내가 여행 가방을 들고 떠난 그날 밤으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났다. 나는 북촌 한옥마을에 임대한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나는 69세가 되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주민센터에서 뜨개질 수업을 가르친다. 매달 한 번씩 개인 상담을 받는다. 매일 아침 수아와 산책을 한다. 매일 아침 수아와 산책을 한다. 매일 아침 수아와 산책을 한다. 민주는 매주 일요일에 나를 찾아온다. 때로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때로는 혼자 온다. 그는 서툴지만 작은 방식으로 자신이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와 지영 씨는 좋은 친구다. 그의 아이들은 나를 혜미 이모라고 부른다. 그리고 내가 매달 받는 8호만 원의 월세와 서연의 2, 3억만 원 할부금이 합쳐져 나는 존엄과 독립, 그리고 평온함 속에서 살고 있다. 나는 내 가족을 되찾았는가? 완전히는 아니다. 어떤 상처는 영원한 흉터를 남겼다. 하지만 나는 더 중요한 것을 되찾았다. 나 자신을 되찾았다. 내 이름, 내 목소리, 그리고 존중받을 권리를 되찾았다. 나는 때때로 가장 중요한 사랑은 네가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너 자신을 위해 남겨두는 사랑이라는 것을 배웠다. 지난주 서아가 내게 새로운 그림을 선물했다. 내가 집 앞에 서서 여행 가방을 들고 미소 짓는 그림이었다. 그는 비뚤비뚤한 글씨로 아래에 이렇게 썼다. 우리 할머니 혜미는 제가 아는 가장 용감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필요할 때 떠날 줄 알았고 준비되었을 때 돌아올 줄도 알았으니까요. 나는 그 그림을 거실에 액자로 걸어두었다. 왜냐하면 그 7살짜리 어린 소녀는 많은 어른들이 평생 동안 이해하지 못하는 진실을 이해했으니까. 당신을 해치는 곳에 머무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습관을 깨는 것, 비록 아프고 비록 이기적이라고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당신이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일이다. 오늘 나는 내 침대에서, 내 공간에서 내 삶을 살며 아주 편안하게 잠든다. 거울을 들여다볼 때 나는 마침내 3년 동안 찾아 헤매던 것을 본다. 선명하게 보이는 여자, 가치 있는 여자, 자유로운 여자. 이것은 일요일 오후 나는 북촌 한옥마을 공원에서 지훈이와 서아와 함께 있다.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사서 나무 아래에 앉았다. 할머니. 지훈이가 말했다. 그는 이제 11살이고 목소리가 변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떠난 것을 후회하세요?
단 한 번도. 내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건도요. 내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것이 내가 투명 인간이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나게 해줬어. 그는 이미 많이 컸지만 나는 지금 아주 행복해. 왜냐하면 나는 내가 선택해서 머무는 곳에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용인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민준이 커피 한 잔을 들고 다가와 내 옆에 앉았다. 아이들이 물어봐요. 우리 앞으로 매주 일요일마다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가 말했다. 공원, 아이스크림,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요. 네, 아주 기꺼이. 내 아들이 웃었다.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저희에게 그 가장 뼈아픈 교훈을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천만의 아들아, 내 상담사님이 지난주에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니? 뭐라고요? 내가 한 일은 복수가 아니라고 하셨어. 그것은 회복이고 정의라고.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결과를 마주하게 했지만 너희를 파멸시키지는 않았으니까. 나는 너희에게 변할 기회를 주었어. 어머님의 상담사님은 아주 현명하시네요. 우리는 그렇게 나무 아래에 앉아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을 바라보았다. 나는 내 페이스북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던 여성들을 떠올렸다. 용기를 내어 떠난 사람들, 경계를 설정한 사람들, 자신의 존엄을 되찾은 사람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내 이야기는 결코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다. 투명한 사람들, 착취당하는 사람들, 작은 존중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들. 왜냐하면 진정한 분은 당신이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에, 아니라면 진정한 분은 당신이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무엇을 빼앗아가는 것을. 결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당신 자신의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했다면, 또는 당신 주변에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 내게 알려달라. 당신도 상처받는 곳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구하기 위해 떠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구하기 위해 떠날 것인지 선택해야 했던 적이 있는지 말해달라. 진실한 삶의 이야기를 나.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이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다.